네, 날씨 너무 좋은데 어디 딴데 안 가시고 이렇게 오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행사는 녹색전환연구소, 또 대구 기후위기 비상행동, 또 대구 지역에너지전환 네트워크에서 함께 공동 주최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는 간단하게 오늘 순서랑 인사 말씀을 드리고요. 프로젝트 취지나 이런 부분은 뒤에 또 녹색전환연구소에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일단 앞에 저희가 이제 저 뒤에 이 프로젝트 취지에 대해서 들으시고요. 그리고 대구시의 녹색전환 정책 의제에 대해서 일단 발제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소그룹별로 1시간 정도 각 테이블의 의제별로 의제 토론을 할 거고요. 그리고 그 뒤에 20분 정도 이제 소그룹들의 논의가 됐던 것들을 정리하고 잠시 휴식하는 시간을 가진 후에 각 그룹별로 의제들을 어떻게 정리했는가를 좀 발표하면서 같이 들어보고 공개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 프로젝트 취지에 대해서 녹색전환연구소의 부소장님이신 이유진 부장님을 모시고 얘기 드려보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녹색전환연구소에서는 지난 2월 8일부터 시작해서 지금 전국의 강력 지자체를 돌면서 기후위기 시대에 우리 지역에 어떤 정책적인 대안이 필요한지를 모색하는 공론의 장을 열고 있습니다. 지금 현수막에 보시면 17번째이기 때문에 대구가 마무리인 것 같지만 저희가 부산이 좀 준비가 늦어져가지고 4월 19일 날 부산이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16번째로 공론의 장을 여는 거고요. 저희가 좀 늦었지만 이렇게 논의할 만한 초안을 마련해서 여러분께 지금 출력해서 올려놨고요. 이건 지역 전국의 공통의제로 저희가 10가지 어떤 것을 목표로 기후위기 시대에 지표로 삼을 것이고 그것을 실행하기 위해서 어떤 실행 체계를 갖추고 그리고 그것을 하나하나 실행에 옮기기 위해서는 학습부터 동물보험, 농업, 에너지, 건물, 수송, 사회적 경제, 자원순환, 순환경제 이렇게 모든 지자체의 공동으로 담아야 할 10대 의제를 저희가 제시를 해서 여기에 올려놨습니다. 그런데 이건 그 전국 공통의제라고 한다면은 우리 지역에서 꼭 강조해야 되는 의제를 추가 제안하실 수도 있고요. 또 오늘 논의에서는 가장 중요하게 대구의 특색을 여기에 담아주시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든 내용을 가지고 조금 시민들도 함께 알아볼 수 있게 쉽게 자료를 만들어서 이번에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들 그리고 꼭 이 지역의 전환에 있어서 정책을 설계하는 분들께 이 내용이 전달되도록 하는 것이 저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의제가 이번 선거만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 대구의 지속가능성을 확산하는 데도 계속 활용할 수 있었으면 하고요. 우리 대구 같은 경우에도 이 기후위기 시대에 탄소 중립 건강도시 대구라는 아주 좋은 정책 지향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문제는 그것을 실행에 옮기는 기반을 갖추는 것이 중요할 거고요. 그리고 지금이 딱 남은 한 2달 정도가 매우 중요해서 광주에서는 지난 2월 8일날 이걸 했는데요. 여기에 나온 내용을 정리해가지고 지금 각각의 후보들을 만나가지고 11대 의제에 동의해달라는 정책 제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광주광역시장으로 출마한 정의당의 정연주 후보님 그리고 지금 현직 시장인 유홍석 시장님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강기정 후보님 이렇게 모든 후보들을 찾아다니면서 이거 받아라라고 이 압박 활동 이런 것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대구를 어떻게 기후위기 대응하는 도시로 만들 수 있는지 그런 내용을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내용은 오늘부터 시작해서 또 계속해서 업데이트하면서 우리 지역에 맞게 만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참석해주신 여러분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연구소도 같이 그런 활동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구 광역시가 이 녹색전환과 관련된 정책들을 어떤 것들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좀 들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발제는 대구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오영석 사무처장님이 해주시겠습니다.
세계 광역 지자체를 쭉 돌면서 시민들과 함께 기후위기 시대 탄소 중립을 위해서 우리 지역에서는 어떤 일을 해야 될지 각 지역별로 시민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토론하고 논의하는 장들이 진행이 되고 있고, 오늘 대구에서 이 자리를 시작으로 해서 더 많은 얘기들, 더 풍성한 얘기들, 더 많은 시민들과 함께 이 얘기를 나누고 이 얘기들이 정책 결정자들, 또 지역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소통되고 공유되도록 같이 만들어가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제가 의제 중심으로만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이게 가장 공통이 되는 전국적으로 일반적인 내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여기에 여러분들의 상상력과 여러 가지 제안들을 풍성하게 보태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10가지 정책이 기본 전국 공통으로 이제 제안이 되고 있는데요. 지역에서 이 정책이 우리 지역에는 반영이 되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저희들 교육위 비상행동 상무하고 연구하고 같이 논의를 해서 2가지 추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대 노색전환 정책을 제안을 드리게 될 것 같고요. 순서 12대 부분은 쭉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드리는 얘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초안이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그리고 목표 연도를 지금 중요하게 논의되는 시기가 하나는 2050년이고 하나는 2030년이죠. 그죠? 늦어도 2050년까지는 탄소 중립을 이행을 해야 된다라는 게 중요한 국제사회의 공감대 합의. 물론 청소년들이나 일부 이제 기후환경 단체에서는 2050년도 너무 늦다, 2045년, 40년까지 더 당겨야 한다라는 주장을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현재 국제사회가 합의하는 수준으로 이 정도다.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목표 연도가 2030년입니다. 그래서 2050 탄소 중립으로 가기 위한 경로를 성공적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최소한 늦어도 2030년까지는 우리가 2018년에 배출했던 온실가스 배출량과 대비해서 거의 절반 수준으로 줄여야 나머지 20년 동안 나머지 절반을 줄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오늘은 이제 8기 민선 시장이 또 이제 6월달에 선거를 통해서 선출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시장의 임기가 2026년 6월까지인데 그 민선 8기 지자체장의 임기 2025년 연말까지 어떤 목표를 우리가 설정하는 게 좋을지를 염두에 두고 같이 논의를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의제들을 보시면 목표를 우리 지역에서는 얼마 정도로 할 건지 수치를 분명하게 좀 같이 협의해서 결정하는 내용들도 있고요. 그 외에 빠져있거나 있는 내용들을 수정, 보완하는 엉뚱한 상상 혹은 대담한 비전들도 같이 자유롭게 논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2가지 10+2가 되는 거죠, 대부분은. 그래서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목표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50년이 탄소 중립을 한다, 2030년까지는 절반으로 줄인다라는 이 목표를 세팅을 해놓고 여기를 달성하기 위한 현재 우리 사회가 가용 가능한 모든 자원과 예산, 인력들을 동원을 해서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목표를 어떻게 설정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계획, 그리고 그 목표를 달성하는 방향으로 잘 가고 있는지 측정하고 평가할 수 있는 지표, 이걸 잘 만드는 게 중요하다는 측면에서 첫 번째가 무엇을 할 것인가 라고 채택이 되었습니다. 무엇을 할 것인가라는 이제 첫 번째 의제에 3가지가 있는데요. 1-1번은 대구광역시는 2025년까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2018년 대비해서 20에서 25% 어느 정도 할지는 여러분들 논의해서 결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는 계획을 수립한다. 현재 대구시가 탄소 중립 계획을 지금 작성을 하고 있는데요. 그 계획상에서는 2030년까지 2018년 대구가 배출했던 양과 대비해서 45% 감축하겠다라고 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연차별로 얼마나 줄일 건지 그 프로세스도 같이 제시를 하도록 저희들 시민사회에서 많이 요구를 했었는데 아마 단기이 될 것 같은데 그 중간 정도 되는 2025년까지는 어느 정도 수준을 목표로 하는 게 좋을지 같이 논의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1-2번 의제는 단순히 온실가스 감축뿐만 아니라 좋은 삶을 추구하는 지표로 불평등 해소, 일자리 창출, 자살률 감소와 같은 목표들도 함께 연동해서 설정을 하면 좋겠다라는 것이고, 세 번째는 생물 다양성 보전, 증진을 위해서 생물종, 생태계 대조사 시스템을 구축하고 생태발자국, 기대종,
녹지 보호지구를 지표로 설정한다. 이렇게 세 가지 의제가 첫 번째 무엇을 할 것인가 라는 큰 의제 안에 포함이 되어 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그러면 이 목표와 계획과 지표를 수립을 했는데 그걸 그러면 어떻게 이행할 거냐, 구체적인 이행 수단과 관련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인가, 녹색전환 이행 기반 구축이 두 번째 의제인데요. 의제 2-1은 2022년 탄소 중립 이행 방안으로 5개 5대 기반과 2개의 연대 정책을 준비해서 실행해 옵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5대 기반은 조례, 예산, 거버넌스, 계획, 실행 조직 이 5가지가 탄소 중립 이행에 필요한 5가지 기반이라고 저희들 설정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국제연대와 국내에 있는 다른 지역 간 연대를 통해서 이행 기반을 구축하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드리고 있습니다. 2-2번 의제는 2022년까지 기후 대응 기금 예산으로 406억, 전체 예산의 0.4%, 국가의 기후변화 대응 기금이 전체 국가 예산의 0.4%로 잡혀 있거든요. 똑같은 비율을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최소한 정도는 해야 된다라는 것이고, 아니다 더 한 1%든 더 높여야 된다라는 의견 충분히 주실 수 있습니다. 2-3번 의제는 2022년부터 탄소 인지 예산 제도를 시행해서 시 예산과 기금 사용에 온실가스 감축을 적용하고 온실가스 다배출 정책은 중단하거나 전환하는 조례를 제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탄소 중립 기본법에 이제 새롭게 들어가 있는 제도죠. 탄소 인지 예산 제도. 그래서 시정부가 추진하려고 하는 어떤 새로운 사업이 탄소 배출을 얼마나 하게 될 것인지를 판단을 해서 거기에 따라서 예산을 배정할 것인지 말 것인지 축소할 것인지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겁니다. 현재 대구시가 탄소 중립 그 지역 조례를 초안을 마련을 해놓은 게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탄소 인지 예산 제도는 현재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하다라고 또 목소리를 같이 모아주시고 전달을 해주시면 반영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는 학습과 인식입니다. 이런 내용들을 많은 시민들, 지역에 있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이해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요. 3-1번 의제는 생태 전환 교육 예산을 1인당 10,000원, 대구 시민이 238만 원 넣으니까 그러면 238억 되겠죠. 그래서 그 예산을 마련해서 기후위기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기본 학습권을 마련한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정책 결정자와 공무원, 주민자치회를 대상으로 생태 전환 교육 필수 이수 제도를 마련한다. 이렇게 두 가지 의제를 학습 인식 의제로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기후위기로 인한 돌봄, 그 다음에 기후변화가 이제 지금 당장 온실가스를 배출을 멈추더라도 상당 기간 기후변화가 진행될 거기 때문에 어떻게 잘 적응할 거냐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4-1번 의제는 기후위기 취약계층을 포괄하여 안전, 취약계층의 범주를 확대하고 재난 대비 돌봄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것이고요. 4-2번 의제는 돌봄 노동의 가치를 인정하고 지역의 회복력을 높이는 돌봄 일자리를 지원한다. 4-3번 의제는 시민 모두의 입장에서 지역의 돌봄 안전 현황을 살피고 돌봄망 지도를 마련해서 지역사회의 통합 돌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한다. 그래서 단순히 온실가스 감축뿐만이 아니라 기후변화가 진행되면서 지역사회에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저감할 수 있는 사전 예방 조치들을 도시 차원에서 충분히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들입니다. 다섯 번째는 농업과 먹거리입니다. 대구는 도시 지역이고 농촌 지역이 거의 없기 때문에 농업 부문, 물론 도시 농업도 있습니다만 사실은 먹거리와 관련되는 그리고 경북 지역과 어떻게 연계하는 이런 내용들이 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의제 5-1번은 친환경 농업과 공공급식 확대를 통해 먹거리 순환 체계를 마련한다는 것이고요. 5-2번 의제는 채식과 관련되는 내용입니다. 공공급식에 주 1회 채식을 의무하고 채식 식단을 확대해서 육식 중심의 식단, 식문화를 좀 지향하는, 특히 급식에 이 채식을 넣는 것은 단순히 기후위기 대응뿐만이 아니라 교육적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5-3번 의제는 생산, 유통 과정에서 버려지는 먹거리를 25% 줄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프랑스 같은 경우 이 3번 의제와 관련되는 내용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강력하게 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도 같이 살펴보면 좋겠고요.
여섯 번째는 에너지 전환입니다. 그래서 기후위기 대응 탄소 중립의 핵심이 화석연료, 석유석탄, 천연가스와 같은 화석연료를 퇴출을 시키고 재생가능 에너지와 같은 온실가스 배출이 없는 에너지원으로 전환하는 게 가장 핵심적인 내용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역 단위에서 이 에너지 전환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인가 라는 고민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6-1번 의제는 2025년까지 에너지 수요 관리와 효율 개선으로 최종 에너지 소비를 2017년 대비해서 15% 절감을 하고 전력 사용량 대비해서 재생에너지 발전량을 몇 %까지 올려야 될지 이건 같이 좀 논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대구시가 2017년 기준으로 신재생에너지, 재생에너지가 아니고 신재생에너지 비중이 한 5% 정도 됩니다. 그래서 대구가 그 중에서 이렇게 태양광 발전 비중은 그렇게 높지가 않거든요. 전국 7대 광역시와 비교를 하면 끝에서 한 두 번째, 세 번째 정도를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대구시가 2030년까지 100% 청정에너지로 자립하겠다, 전력을 자립하겠다라는 계획을 세웠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국가산업단지에 LNG 복합화력발전소 1.2기가를 넣으면 기존에 있는 것과 합하면 거의 70-80% 이상 자립이 되는 수준인데 그 사업이 무산이 됐죠. 무산이 되면서 어쨌든 자립률 측면에서 보면 지금 한 20%가 채 안 되는 수준인데 이거를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지역에서 최대한 빠르게 최대한 많이 끌어올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과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6-2번에서는 1가구 1발전소 정책을 펼치고 2025년까지 11만 가구, 전체 가구 수의 10% 정도 되는데요. 태양광 발전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렇게 설정을 했습니다. 7번째는 건물입니다. 주거용, 비주거용 모두 포함한 의제인데요. 의제 7-1번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민간 임대용 건물의 최저 에너지 성능 제도 기준을 만들고 적용을 한다. 해당 기준보다 성능이 높은 건물에 대해서는 보상을 지원한다. 영국 같은 경우가 부동산 거래 시에 그 건물의 에너지 성능을 평가를 해서 이게 가격에 반영이 되거든요. 당연히 에너지 효율이 좋고 성능이 좋은 집은 그 집에서 2년, 3년 오랫동안 살 때 에너지 비용들이 훨씬 적게 되겠죠. 그래서 비용을 조금 더 주더라도 성능이 좋은 집에 들어가는 것이 훨씬 경제적으로 이득이 되는 것이고 성능이 나쁜 집은 그만큼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임대료는 낮은 대신 많은 비용을 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민간에서도 에너지 수요 관리나 효율적 이용 측면에서 건물 에너지 효율을 상승시키는 쪽으로 시장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이런 제도들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이 건물의 에너지 효율, 온실가스 감축을 좀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이제 공공건물입니다. 공공건물 총 연면적의 3%씩 매년 그린 리모델링을 의무적으로 시행하고 공공건물은 2050년까지 탄소 중립 100%를 달성한다. 저희들 연구진하고 같이 논의하면서 2050년까지 공공건물을 이렇게 하는 것은 너무 좀 느슨하지 않냐? 혹시 이제 달성된 더 빨리 당겨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일단 공통안으로는 2050년까지로 들어가겠습니다. 여덟 번째는 교통입니다. 한국은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을 보면 전환 부분과 산업 부분이 전체 배출량의 약 60% 가까이를 차지를 하고 있는데 대구만 보면은 조금 상황이 다릅니다. 대구는 산업 부분이 차지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약 25% 정도밖에 되지 않고 나머지 70% 이상을 수송 부문과 건물 부문에서 배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구는 탄소 중립을 이행을 하는 데 있어서 수송 부문과 건물에서 탄소 중립을 어떻게 실행할 것인지가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다. 그 중에서도 특히 교통부문은 거의 40%의 온실가스 배출을 하고 있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대구는 특히 이 교통부문을 좀 주의 깊게 보시고 좀 집중해서 논의를 해주시면 좋겠다 생각이 드는데요. 의제 8-1번은 버스 공유형제 등 공공교통망과 비자동차 이동망을 확충해서 자동차 중심의 이동 체계를 벗어나고 자동차 도로와 주차 공간 면적을 줄여서 녹지 공간과 걷기 좋은 도로를 확대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구는 버스 중공영제들이 시행을 하고 있죠. 그래서 지하철하고 버스하고는 연계가 되는데 이런 것들을 예를 들어 화성시 같은 경우는
무상버스 제도를 그린 뉴딜 정책의 핵심적인 정책으로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또 하나 또 생태교통 측면에서 중요한 것은 자동차를 제외한 나머지 교통수단들을 매끄럽게 유기적으로 끊어지지 않게 잘 연결하는 도시교통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최근에 대구에도 이제 PM이라든지 공유자전거 시스템들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근데 이용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비용이 되게 비쌉니다. 그러면 주요 가능성 교통축, 교통망에 그런 이제 공유교통 수단으로 이제 접근을 하고, 그럼 다시 버스로 타고 또 이동을 하고, 도착해서 또 목적지까지 이동을 하게 되는데, 요 이동을 하나의 요금 체계로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최근에 얘기하고 있는 마스, 서비스로서의 교통이라는 개념들을 국제사회에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런 측면에서의 공공교통망을 버스나 지하철뿐만이 아니라 개인 자전거부터 공공자전거 굉장히 다양한 교통수단들을 잘 엮어내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그럼 이런 교통수단들이 이용할 수 있는 도시의 공간을 어떻게 확보할 거냐. 그래서 도시의 도로를 보면 대부분이 승용차에게 주어져 있죠. 도로도 그렇고 주차장도 그렇고. 그래서 도시 공간에 상당히 많은 부분을 자동차 차지를 하고 있는데 이게 효율성 측면에서도 그렇고 비용 측면에서도 그렇고. 예를 들면 김광석 거리에 주차장을 50대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을 정부청이 최근에 만들었잖아요. 그 주차장 건설하는데 거의 70억이 들었거든요. 그 주차장 한 면에 1억이 넘게 생긴 겁니다. 그래서 그런 비용들을 자동차 이용자들에게 지방정부가 제공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바르셀로나 같은 도시는 도심의 도로 연장이 900km 이상이 되는데 이 도로 연장을 60% 이상을 줄이겠다. 그래서 그 공간을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 대중교통에게 돌려줍니다. 그래서 도시 공간을 어떻게 자동차가 아닌 다른 시민들 중심으로 다시 재편할 것인가 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과제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 의제는 2025년까지 자전거 수동 분담률을 몇 %까지 높일지 여러분 같이 논의해서 결정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동차 수당 분담률은 이 국토교통부 이제 관할이 아니고 행안부에서 관리를 하는데 5년마다 조사를 하고 있고 조사 방식도 좀 이상해서 조사할 때마다 들쭉날쭉 하기는 합니다만 전국 7대 광역시 중에 대구의 자전거 수당 분담률이 가장 높은 편입니다. 한 10년 전에 조사했을 때는 한 3% 내외 정도였었고 가장 최근 조사에서는 한 2.1%임에도 불구하고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인데 이거를 2025년까지 최소한 얼마 정도로 높여야 될지 같이 좀 논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8-3번은 최근 장애인 이동권 관련해서 여러 가지 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기도 했었는데요. 2050년까지 저상 전기버스를 100% 보급하기 위한 노동을 마련한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논의도 좋고 조금 더 이렇게 상상력을 발휘하자면 이제 꾸리티바 같은 도시는 도시에 돈이 많지 않아서 지하철을 건설할 돈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면 버스를 지하철처럼 이용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했고 그래서 실제로 이제 버스가 지하철처럼 교통 채찍에 막히지 않고 달릴 수 있는 버스 중앙 차로제를 실시를 했고 버스 중앙 차로제뿐만이 아니라 시민들이 진짜 지하철처럼 이용할 수 있도록 버스 정류장이 이렇게 박스처럼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정류장에 들어가기 전에 이 요금을 계산을 하고 들어갑니다. 그러면 들어가게 되면 2량, 3량이 달린 버스가 들어오면은 우리는 버스 앞문 열리면 타고 뒷문에 내리고 사람 많을 때는 이게 막 시간이 엄청 걸리잖아요. 그 바쁜 시간에 막 휠체어 타고 오시면은 다 시간이죠. 근데 꾸리티바 같은 경우는 이렇게 수평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버스 도량, 3량 문이 한꺼번에 열리고 거기로 이제 수평으로 바로 이동하죠. 장애인이든 유모차를 끌고 있는 사람이든 누구나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게 있는 시스템들이 만들어져 있는데 그런 부분들까지 좀 같이 고려하면 좋겠다. 그리고 9번째는 순환사회입니다. 단순히 폐기물뿐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물질 전반의 순환을 확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 산업 부문에서 오시가스 배출이 가장 많은 탑3 분야가 철강, 석유화학, 시멘트 이 3개 분야거든요. 근데 이 3개 분야는 그 전기라든지 에너지를 소비하는 부분에서 온실가스 배출도 많지만 원료로 이용하는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탄소중립 2050 전도 로드맵에서도 2050년이 되어도 산업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상당 부분 차지하고 있는데 이게 우리가 사용하는 물질을 만드는 데 필요한 원료로서의
필요성을 대체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한번 만들어진 물건을 쓰고 폐기하는 게 아니라 이 물건들이 계속 사용이 되고 다시 사용되고 재사용될 수 있도록 순환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 이제는 사회와 생태 속에서 자원과 에너지가 순환하는 대구광역시를 그리고 만들어가는 순환사회 전환센터를 마련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자원 순환 공공성을 강화하고 폐기물 처리업의 산업재해를 방지한다. 9-3번은 건설 폐기물을 대책을 마련하여 발생량을 줄이고 순환 이용력을 늘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0번째는 전환경제입니다. 기후위기에 대응을 하고 탄소 중립 중심으로 사회 시스템이 바뀌게 되면 화석연료에 기반한 경제 시스템, 내연기관 자동차에 기반한 경제 시스템들이 완전히 바뀌게 되고, 이는 경제 기업들과 같이 긴밀하게 연결되기 때문에 어떻게 경제 시스템을 탄소 중립, 기후위기 시대에 맞게 전환을 할 것인가, 그 전환을 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좀 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것들이 중요한 과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1번은 기후위기 대응 및 녹색전환 실천을 위한 대구형 기후 일자리에 23,800명 정도, 약 대구 시민의 1% 정도가 그 이상 종사하도록 지원을 한다 이런 식으로. 두 번째는 사회적 금융을 지원하는 공공은행을 설립하고 공공조달로 사회적 경제를 활성화한다. 이렇게 두 가지가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대구에서 좀 두 가지 추가 의제는, 하나는 정의로운 산업 전환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전환경제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만, 최근에 대구가 한국게이츠 사태로 노동자들이 하루아침에 길거리로 내앉는 일들이 있었는데, 이게 사실은 이제 기후위기라든지 탄소중립이라는 큰 흐름에 연결이 되어 있다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한국게이츠는 미국 자본이고, 한국게이츠에서 생산하는 부품은 타이밍 벨트라는 부품입니다. 그래서 내연기관차의 엔진에 필요한 부품인데, 이게 이제 전기차로 전환이 되면 필요가 없게 되는 부품인 거죠. 그래서 이 회사가 지금은 흑자가 나지만 몇 년 내에 전기차로 전환이 되었을 때는 사라져야 될 기업이다라는 판단을 투자자 측에서 했던 거였고, 그래서 이제 회사를 흑자도산 시켜버리고 지역에서는 그 피해를 고스란히 안게 되는 상황들이 발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구에는 자동차 부품을 공급하는 회사들이 상당히 많이 비중을 차지를 하고 있는데요. 대부분 내연기관차 부품을 공급하는 기업들이 대부분이죠. 그래서 이 기업들이 이런 시대 변화에 적응해서 전환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지원을 하고 대응을 하는 것이 지역경제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 두 번째는 섬유 산업인데, 사실은 최근에 이제 패스트 패션이 굉장히 또 이슈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섬유 산업, 패스트 패션, 의류 산업에서 배출되는 옷가스 배출량이 전 세계적으로 배출량이 한 10% 가까이 차지한다는 통계도 있는데요. 사실은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옷들이 석유화학 제품들에 기반이 있는 제품들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화석연료를 퇴출시킨다라고 생각했을 때 원료로서의 석유 소비를 줄일 수 있는 중요한 방안 중에 하나가,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옷들을 어떻게 한번 만든 옷들을 계속 입는지, 아니면 석유화학 물질이 아닌 다른 옷들을 만드는지, 뭐 이런 접근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을 하는데, 대구는 뭐 전통적으로 잘 아시다시피 섬유도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양 산업인 것 같은데 끈질기게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최근에 이제 섬유박람회에서 보니까 생분해 소재, 버려지는 플라스틱이라든지 이런 소재들을 다시 이용을 해서 만든다든지, 버렸을 때 옷이 잘 썩지도 않잖아요. 플라스틱 제품이니까 이게 자연 속에서 또 분해되는 소재를 이용해서 만든다든지, 이런 새로운 영역들이 새로 들어오고 있어서 이런 부분에서 좀 기회를 찾아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서대구 염색공단이 대구의 대표적인 오염지대 중에 하나인데, 여기를 어떻게 친환경적으로 좀 전환할 것인가라는 게 대구의 굉장히 중요한 관건 중에 하나인데, 염색 과정에서는 굉장히 많은 공해와 오염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친환경적으로 전환할 수 있는 것들도 산업적 측면에서 대구가 고려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두 번째 추가되는 대구의 문제는 기후 적응형 도시 인프라를 구축하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대구는 시민들한테 물어도 그렇고, 대구 외부에 있는 시민들도 대구 하면 제일 먼저 뭐가 떠오르세요? 라고 물으면
1등이 뭘까요? 폭염입니다. 네, 대구는 가장 무더운 도시다라는 인상들을 우리 시민들도 그렇고 외부도 가지고 있는데 실제로 지난 30년간 폭염 일수의 발령이 가장 많았던 도시가 대구이기도 하고요. 실제로 평균 기온도 최근에는 여러 다른 도시들, 경쟁 도시들이 나와서 내주기도 하지만 그래서 상당히 대구는 이 폭염, 이 기후위기가 계속 진행이 되고 폭우 문제가 심각해졌을 때 가장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기후 재난 중에 하나가 폭염입니다. 그래서 대구에서는 이 폭염을 선제적으로 잘 대응할 수 있는 도시정책들을 만들어서 대구 시민들의 생명을 안전지키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도시를 만드는 것도 중요한 것 같고 이 폭염에 대응하는 도시 시스템 인프라를 구축하면서 이와 관련되는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를 만드는 것 그런 것들이 기후 적응형 일자리겠죠. 그런 것들을 좀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고요. 그래서 첫 번째 생각을 했는 것은 대구시가 1000만 그루 나무 심기를 통해서 도시 온도를 상당 부분 떨어뜨렸다라는 것들을 열심히 또 자랑을 하고 2기로 이제 1000만 그루를 더 심겠다라고 하는데 저는 시민들과 함께 그리고 도심에 예를 들면 도로를 이렇게 다시 깨서 녹지로 만드는 과정에 이 나무를 심는다든지 시민들 생활 공간 같은 곳에 1000만 그루 나무 심기를 시민들과 함께 추진을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도로, 건물의 외벽 같은 도시 피복들을 차열 성능이 높은 소재들을 활용을 해서 도심의 온도 적반을 떨어뜨릴 수 있는 가령 예를 들면 대구 이제 도심의 상당한 이제 도시 피복을 차지하는 부분이 아스팔트잖아요. 아스팔트가 여름철에는 온도가 거의 70도, 80도 가까이 올라가게 되는데 대구에 있는 한 기업에서 만드는 황토 벽돌을 같이 놓고 비교를 하게 되면 이 벽돌은 여름에 그 아스팔트가 70, 80도 올라가고 얘는 40도 이상 잘 올라가지 않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최소한 대구의 생활도로들은 아스팔트가 아니라 이런 그 차열 성능이 뛰어난 벽돌 소재 혹은 다른 신소재들을 사용을 해서 도로를 설치해야 된다는 조례를 만든다면 그런 정책을 시행을 한다면 이와 관련되는 기술을 갖고 있는 이와 관련되는 사업을 하고 있는 업체들 입장에서는 대구라는 엄청난 시장이 열리겠죠. 그리고 그와 관련되는 여러 이제 적용할 수 있는 분야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 건물 분야도 그렇고 옥상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추진을 하면서 대구시 도심의 온도도 낮추고 그런 산업과도 연결을 할 가능성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세 번째는 대구시가 원래는 이제 물의 도시라고 할 만큼 연못이 많은 도시들이었는데 지금은 연못을 다 메우기도 하고 이제 동네 하천들도 다 복개를 해서 물이 사라져 있는 도시입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요 앞에 버스 전용지구, 대중교통 전용지구가 2009년에 처음 만들어졌을 때 실개천이 여기 흘러다녔었거든요. 근데 저 실개천에 사람들 빠지고 하이힐 신고 빠지고 발목을 다쳤다 이런 기사들이 계속 나면서 저걸 다 메워버렸죠. 세계적으로 이런 실개천을 통해서 도시 온도를 떨어뜨리는 사례를 굉장히 잘 운영하고 있는 도시 중에 하나가 이제 프라이부르크라는 친환경 도시인데 프라이부르크 도심에는 옆에 흐르고 있는 드라이장 강 하천을 도심을 한 바퀴 뒤에 곳곳을 돌아서 나가도록 만듭니다. 이걸 만든 것은 600년 전인데 예전에는 소방수로 이용을 하기 위해서 도심에 그 하천을 흘렸는데 지금은 여기가 관광 명소가 되기도 하고 시민들이 그 가에 여름에는 아이들이 발 담그고 놀기도 하고 시민들은 거기서 발 담그고 또 책을 보기도 하고 굉장히 여유롭고 쾌적한 도시 환경을 만들어주는 중요한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폭염으로 이렇게 굉장히 피해가 예상되는 대구 도심의 생활 공간 곳곳에 이런 지수 공간들을 확대하는 것들이 굉장히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제안이 되었습니다. 이상 C+2개의 과제에 대해서 의제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각 테이블별로 소그룹 논의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시작해서 3시 40분까지 각 테이블로 논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교통이동수송의 발표를 맡은 대구지속가는 발전대회 윤나진 팀장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교통이동수송 파트를 맡았는데요. 교통이동수송 부분에서 저희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수단은 자전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일단 첫 번째 의제로 2025년까지 자전거 수송 분담률을 5%로 높인다. 저희는 이렇게 목표를 잡았고요.
현재 대구 자전거 수송 분담률은 2015년 3.4%였다가 2020년 2.5%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자전거 수송 분담률을 2.5%에서 5%로 높이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들을 또 제시해봤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제 공공자전거입니다. 창원시나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일반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공자전거 제도가 있는데요. 대구에도 이제 이런 공공자전거 서비스를 도입한다면 많은 시민들이 더 쉽고 편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는 자전거 전용 주차장입니다. 현재 자전거를 이용하시는 많은 분들이 이제 불편하게 생각하시는 것들이 자전거를 타고 가더라도 이제 주차장이 없어서 자전거를 보관할 곳이 없다는 그런 불편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저희 이제 토론자 중에 한 분이 자전거 전용 주차장이 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자전거 전용 도로도 이제 지적이 되었는데요. 자전거 전용 도로를 이제 주장하는 가장 큰 이유는 안전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현재 자전거 전용 도로가 많이 없어서 자동차라든지 이런 사고가 많이 일어나는데요. 그래서 자전거를 타는 시민들이 좀 더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자전거 전용 도로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고요. 그리고 대중교통과 지하철과의 연계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셨는데 자전거를 타고 중간에 멈춰서 대중교통을 또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적인 부분들이 조금 더 보완이 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자전거 인식 교육이 있었는데요. 저희는 그래서 이제 자전거뿐만 아니고 그리고 특별한 이제 의견이 있었는데 이게 자전거 수송 분담률이 이번에 미자료로 선정이 됐지만 지금 많은 젊은 세대들은 자전거뿐만 아니고 이제 친환경 교통수단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전동 킥보드라든지 그런 전기 스쿠터들도 여기에 포함을 시켜서 자전거뿐만 아니고 다음에는 친환경 교통수단 수송 분담률을 높이자 이런 식으로 저희가 다음에는 의제를 좀 설정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의제는 자동차 중심의 이동 체계를 벗어나기입니다. 저희가 일단은 자동차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일단 대구시에는 굉장히 많은데요. 자동차가 굉장히 편하고 그리고 자동차가 편리하고 안전하기 때문에 많은 인구가 자동차를 이용한다고 저희는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저희가 자동차를 불편하게 하고 그리고 자동차 주차 면적도 줄이고 세금을 많이 부과하자는 이런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가 되었는데요. 일단 모든 정책 결정자의 관심은 일반 시민들에게 있기 때문에 이런 저희가 제시한 정책들을 실행시키기 위해서는 일반 시민들의 공감과 그리고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소프트한 방법도 필요하지만 지자체의 강력한 정책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는데요. 모든 정책이 처음에는 모두를 만족시키지 못하고 동성로 저희가 지금 바로 앞에 있는 동성로 이제 이 중심도로도 처음에는 4차선의 자동차 도로가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이제 많은 시민들의 노력으로 인해서 대중교통 버스 그리고 보행자만 이용할 수 있는 도로가 되었던 것처럼 많은 시민들이 노력하고 그리고 지자체의 강력한 의지가 있다면 이것도 충분히 해낼 수 있을 것이라는 저희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자유토론 시간에는 저희가 걷기에 대한 얘기를 좀 많이 나눴었는데요. 코로나 건강 관점에서 걷기 캠페인이 활발되어야 되고 이러한 활동도 굉장히 장려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었고 그리고 걷기 같은 경우는 맨발 걷기라는 게 요즘 굉장히 유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맨발 걷기를 하시는 분들이 한 10만 명이 이렇게 밴드를 통해서 소통을 하고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이분들의 의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조직화되고 네트워크화가 돼 있어서 굉장히 강력하게 이제 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분들한테 전달이 되어서 굉장히 많이 정책적으로 도움을 받고 있다 하는데요. 저희가 다양한 자전거라든지 이런 것도 네트워크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직화해서 이제 규모 있고 집단적인 목소리를 전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또 있었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에너지에 관심이 많은 대구시민 오은숙입니다. 저희들은 에너지 전환과 그리고 건물 에너지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같이 이렇게 나눠보았습니다. 자, 먼저 순서대로 한번 보겠습니다. 저희들 조언 중에 대구시의 요즘 가장 핫한 문제로 재건축, 재개발 문제를 이야기를 제기하였습니다. 그럼 이러한 재건축, 재개발을 하면 정말 올해도 30년, 40년 된 건물도 있지만 지은 지 10년, 20년 채 많이 건물 수명이 많이 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헐어버리는 이런 일들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대구시에서. 그래서 좋은 의견으로 자재은행, 서울의 일부에 이런 자재은행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구도 똑같이 자재은행을 만들고 그러한 건설 자재를 정말 쓸 수 있는 그런 재활용, 재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건설 자재들을 모았다가 보관했다가 또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그러한 공간이나 건물 자재를 보관할 수 있는 공간을 시 차원에서 그러한 공간을 만들어서 그런 제도화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과 그리고 더 나아가 건물을 지을 때 창문이나 건물 자재를 모듈화해서 또 재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좋은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베란다 태양광 보조금 지원 정책이 대구시에 2015년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근데 2019년에 계속 확대되는 게 아니라 중단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은 많이 지원 이렇게 신청을 많이 하지 않는다는 이유였다고 하는데 실제 주민들과 그리고 아파트 주민이나 이런 주택 주민들과 같이 에너지 관련 분야나 이런 에너지 교육을 나갔을 때는 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정책적인 지원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목소리를 내어야 되지 않나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아까 그 부동산 개발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앞에서 첫 번째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폐기물 문제나 그리고 또 에너지 소비 증가 문제가 지금 계속 커지고 있는데요. 에너지 수요 관리 정책을 강력히 펼칠 필요가 있다. 이게 이제 건축물이 새로 지어지거나 하면은 고청 건물을 짓게 되고 또 그 고청 건물에서 사용하게 될 에너지 양은 기존에 있던 구축 건물보다는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고 있겠죠. 그래서 강력히 에너지 수요 관리 정책도 펼쳐야 된다는 의견도 있었고, 그리고 현재 대구시장 권영진 시장님께서 태양광 발전소 500개 만들겠다라는 그러한 목표를 제시하셨는데 이제 차기 후보 되시는 분들이나 이런 500개라는 게 처음 들었을 때는 핵병원 소리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었는데, 왜냐하면 저희들 시민협력 발전소나 계속 이렇게 할 때 한 호기 갈 때 그렇게 쉽지만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 500개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와, 저거 언제 다 돼? 이런 생각을 했지만, 이 500개 말로 내뱉었으니까, 대구 시민이, 와, 지난번에 500개 했는데, 이번 차기 그 다음 시장님은 몇 개 하실 겁니까? 라고 이렇게 서로 한 번 더 얘기해서 더 이쪽에 관심을 기울이고, 제도 정책이 뒷받침될 수 있도록 우리 시민들이 목소리를 내야 된다. 이게 요구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태양광 햇빛 발전소 지금 현재 달성군 저희 대구시 도심 지역이 아니라 외곽지에 햇빛 발전소가 지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학교나 상가나 일반 가정에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 교육을 나가거나 아니면은 햇빛 발전소 관련 태양광 발전 관련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학교에서도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학교 옥상 부분이나 아니면 운동장에 주차장 위에 부분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학교 측에서는 그걸 원하는데, 그런데 이제 그 걸림돌이 항상 대구시 교육청이거든요. 이거 다 해봤는데 너희들 사립 중고등학교에서 저희들이 이러한 안내를 하니까 태양광 발전소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컨설팅을 하니까 그쪽에서 말씀하신 게 저희들도 원해서 서로를 이만큼 준비해서 갔더니 대구광역시 시교육청에서 혹시나 옥상에 태양광 발전소 했는데 무슨 문제 발생하면 너희들이 우리 이거 무슨 못했습니다. 너희들이 알아서 하려고 하느냐? 그러면 너희들 해라. 이런 얘기를 하는 가운데 중간에 무선이 됐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한 자기 수요가 있고 하면은 그 중간에 시청에서 대구시에서 그 중간 단계를 잘 해서 에너지 관련 단체나 그리고 학교 아니면 다른 공공기관에서 중간 역할을 대구시에서 지원을 해주거나 해서 많이 확대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원 계시는 분 중에서 쪽방촌 이쪽에 반인민 단체에 계신 분이 지금의 열악한 환경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우리 대구 하면은 가장 폭염으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폭염의 다양한 지자체의 어떤 시책이나 제도들을 보면은 정말 그런 제도들이 너무 이렇게 실질적으로 필요한데
우리 보호 차원에서 한 분이 3, 4개월간은 그 폭염 기간 뒤 여름 기간에는 임시 주거 시설을 마련해서 그쪽에서 한동안은 뭐 이렇게 거주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시에서 지원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주셨고 더불어 나아가서 저희 태양광 발전이나 일반 개인이나 아니면 뭐 대구시의 많은 시민들이 그런 쪽방촌이나 에너지 복지 필요한 여름을 잘 나기 위해서 에너지 부분 그런 부분에 태양광 발전에 내가 이만큼 뭐 아리백이나 이렇게 해서 나 이만큼 발전하고 전기를 생산하고 있는데 이 전기를 에너지를 기부하겠다. 이 기부하는 대상이 쪽방촌이나 이런 취약계층들한테 도움을 주겠다는 이러한 연결고리를 제도 차원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실시하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건축물 등급의 등본을 여러분들 혹시 떼어보셨는가 모르겠는데요. 최근에 보면은 에너지 효율 등급란이 있습니다. 에너지 효율 등급란에는 우리 친구들이 A 등급, B 등급, C 등급 뭐 이렇게 있는데 등급란에 빈칸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서 이 에너지 등급 효율 등급란에 빨리 전국적으로 이 건물에 대한 효율이 얼마인지 이렇게 평가를 해서 기재를 해서 이 등급이 노효율 등급의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양도소득 주택 매매나 건물 매매를 할 때 양도소득세를 좀 지원을 해준다거나 그렇게 고착화되면은 지금 신축도 문제지만 구축에서 건물에 대한 노후된 건물에 대한 에너지 효율 그러한 사업들을 더 많이 해서 보완을 하는 이런 건물주들이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 그래서 에너지 효율 등급 란에 제도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는 물론 지자체에서도 빨리 선도적으로 실시를 했으면 좋겠다. 제도가 보완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부족하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농업 목소리 부분에서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이런 쪽에 좀 안에서는 전부 이제 변화가 필요한데 변화에 대한 저항들이 사실은 크고 또 우리가 이게 여러 가지 거버넌스가 만들어져야 변화를 잘 만들어갈 수 있는데 변화에 관한 여러 주체들에서 능력들이 조금 대구 지역의 특성에 관한 좀 여러 가지 어려움이다. 그러다 보니까 특별히 이런 불편을 감수하고 누려지는 것을 감당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시민들의 자발적인 인식 변화들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먹거리 순환 체계에서 분한 유통 과정을 좀 최소화하는 이런 것들을 신경 써서 제도화하는 게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시민을 중심으로 한 채식, 로컬 푸드에 위해서 채식 식당이나 이런 것들이 잘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좀 활성화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도시 농업을 활성화를 통해서 농단위 인상들, 친환경, 로컬 푸드에 대한 인식 전환들을 우리가 좀 그런 가게들을 많이 보고 캠페인을 보게 되면 인식 전환이 생기겠다. 인식 전환을 유도할 필요가 있겠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급급식 주일에 채식 의무 같은 채식 식단을 확대한다는 것은 학교 텃밭 교육 같은 것들을 시도해서 실제로 자기가 기른 그 제도를 이룬다면 우리 채식에 대한 생각도 좀 전환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또 채식과 그 기후위기 문제가 밀접한 연관이기 때문에 그 연관성들에 대한 교육들도 좀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칼로리 형태, 단순하게 칼로리만 청량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건강하게 또 친환경적으로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영양 기준을 좀 개편하는 문제들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또 이게 그냥 학교가 지금 공동체에 상당히 중요한 중심 역할을 하는데 이 학교 안에서뿐만 아니라 시민 대상으로 또 그 채식에 대한 교육들을 인식 교육을 좀 인식 전환 교육을 좀 할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아까 이야기하고 좀 연결되는 게 채식 식단 같은 것들도 좀
그 배민이나 그런 유통 그 플랫폼 같은 데도 그런 것들을 주문할 때에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것들을 만들면 좋겠다. 그리고 이벤트를 통해서 문화에 노출이 되면 여기에 그 인식 전환이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거 그냥 단순히 주문 안방으로 그런 것들을 할 것이 아니라 대구 전체의 그런 표준 브랜드 종합 계획을 세워서 단계적으로 그런 변화를 유도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의 삶, 유통관점에서 보여지는 먹거리를 25% 수준이니까 반찬 가짓수 줄이 캠페인과 또 손님 접대에 대한 그런 인식들, 굳이만 안 싸면 손님을 접대 잘하는 것 같이 느끼는 그런 인식 전환들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실내로 예천 시장에서 그 야채 같은 것들, 채소를 들어올 때 공급하는 업자 입장에서는 그냥 다듬지 않고 막 들어와가지고 거기에서 불화를 시키는 것들, 그러면서 거기에서도 전면 쓰레기가 발생하는데 그것도 결국 다 음식물 쓰레기가 버려지는 그런 문제들이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순환 사회에 대해서는 제가 쓰레기가 있는데 조금 다 구별하지 않고 같이 쭉 이야기했었습니다. 일회용 플라스틱 자원 순환을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가 좀 마련되어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지금 이게 어떻게 목표가 문제가 됐을지는 알 수 없지만 한국 같은 경우는 PET 재생하면서 다시 PET 생수병에 전환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프랑스의 미얀 같은 경우는 한 30% 자원이 재활용되는데 PET 병을 가지고 다른 쪽으로는 쓰지만 다시 PET 병을 쓰는 그런 자원 재활용은 된다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자원순환적 변화를 성과문에서 그 행정공무원이 실제 이런 것들을 반영했을 때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고 인사 효과를 반영해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것도 필요하겠다. 그리고 결국 또 서비스 필요를 늦추는 그것이 가장 결정적인 문제가 우리가 지금 다 편의주의적인 생각을 하기 때문에 소비 경쟁 소재의 완화 인식 자체도 상당히 변화될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원순환 과정을 사업화해서 시민 기업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이끌어야 된다. 산업 자체가 제대로 된 자원순환 영상출 governance를 이끌어야 된다. 여기에서 실제로 일반 사적 경제 주체들은 이윤 추구라는 것이 피할 수 없는 것이죠. 자본주의 사회에서. 근데 공적인 능력에서 행정 기관은 이런 기후위기 문제나 공공 영역에 필요한 가치들을 위해서 업체들이 비즈니스 모델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해줄 필요가 있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행정적인 순위에 있어서도 우선 순위를 줘가지고 지방적인 부분, 이 위기에 거쳐질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원업체 와르니와서 지원을 통해서 그런 대규모 처리력 제의 산업재 방지나 이런 것들을 개선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제대로 전달했으면 좀 있습니다만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그 3조 돌봄 적응과 관련된 토론하고 발표를 맡은 김수욱입니다. 먼저 이 돌봄 관련 얘기를 나누기 전에 일단 기후위기나 재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돌봄이 더 필요한 취약계층, 약자 이런 분들이 기후위기나 돌봄뿐만 아니라 그냥 기본적으로 그들이 잘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기본적으로 사회적 선이고 해나가야 하지만 기후위기가 지금 방면에 있고 기후위기로 인한 재난이 앞으로 더 빈번히 발생을 할 것이기 때문에 좀 더 빨리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게 우선한다. 그런 것에 동의를 했고요. 나온 의견들을 좀 말씀드리면 우선 기후위기 재난 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다거나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대구라는 지역적 특성, 폭염에 취약한 도시를 고려해서 양산을 개혁하는 사업이나 취약계층 난방비 여건 지원 비용을 지원하는 그런 정책이 필요하다고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취약계층이 각 마을에 골고루 이렇게 분포되어서 있기 때문에 마을에서 취약계층을 파악하고 그들과 돌봄을 수행하는 사람들이 연결하는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의견이 나왔습니다. 가구마다 방문을 통해서 모니터링하고 물품을 교체해준다거나 건강을 확인한다는 활동이 필요하고요. 그게 마을에 이제 구석구석을 돌볼 수 있는 사람은 공무원들일 수도 있지만 이웃들이 그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공공에서는 행정에서 그런 주민들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마련하고 실현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공공기관이 더욱더 행정적 역할을 더 많이 해야 되는데요. 지금 이제 복지 관련된 공무원들이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터덕거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더욱더 이제 부담을 가중시키는 그 일이 되는데 전담 부서의 인원을 늘리고 관련된 이제 지원을 해야 되겠죠. 지역에는 이제 육아를 마친 50대 여성들 그리고 퇴직한 60대 남성들 이런 분들이 이제 유인력으로 많이 있는데 공공근로나 이런 부분을 좀 더 지역에 있는 유인력을 교육을 해서 그런 분들이 이제 사회적 돌봄을 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게끔 공공에서 그런 분들한테 교육을 제공하고 또 어떤 자격을 부여해서 그분들도 자기 전문가를 가지고 공공근로에 임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공공에서 구축한다면 지역의 일자리도 창출되고 그리고 효과적으로 지역의 취약계층들을 돌볼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표적으로 기후위기 취약계층에 계시는 쪽방촌에 관련된 내용이 좀 나왔었는데요. 집주인에게 난방 개선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그리고 중간에 지금 이제 탄소배출 관련해서 연탄 후원 사업을 이제 중단을 해야 된다는 의견이 나왔는데 반대 의견으로는 연탄이 이제 난방비가 가장 저렴한 난방이기 때문에 연탄 생산이 중단된다거나 연탄 공급이 중단되면 취약계층이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쪽방촌에 계신 분들이 공공임대주택에 들어갈 수 있는 진입장벽을 좀 낮춘다는 의미에서 기후위기 노출 위험도라는 지표를 새롭게 신설해서 좀 쪽방촌에 계신 분들이 공공임대주택에 들어갈 수 있는 진입장벽을 조금 낮추는 방안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돌봄 일자리 가시와 관련해가지고는 지역에 이제 돌봄 노동을 수행하는 사람들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방법 그리고 그런 그 일자리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해가지고 활용해서 지역의 취약계층을 돌보는 방법 그리고 육아휴직 시 성별 무관하게 100% 임금을 보장해줘야 능력 감점이나 그다음에 행계적인 그런 그 위험 없이 돌봄을 수행할 수 있다는 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노인들 관련해서는 가족 공간 입주형 돌봄센터 관련 얘기가 나왔었고요. 그리고 이제 마을에 각종 돌봄센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몰라서 이용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분들한테 정보 제공을 통해서 소통을 높이는 방법 그리고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를 확대 시행하는 것이 가장 그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방법이라는 의견이 나왔는데
있는데 지금 이제 시행이 확대 시행이 안 되고 있다는 얘기를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의료가 확대되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예시입니다. 그리고 이제 기후 적응형 도시 프로젝트 관련해서는 앞에 거 이제 토론하다가 많은 시간을 드리지 못했습니다. 의제 12-1에 시민과 함께하는 도심도 100만 그루 나무 심기를 추진한다. 그래서 개별 나무에다가 시민들의 이름을 부여하는 그런 방식을 하면 좀 참여가 될 것 같고 탄소 포인트 제도를 활용해서 지속적인 참여를 유도해야 된다. 그리고 도시계획을 개발 위주가 아닌 녹지를 만드는 도시 정책으로 전환해야 된다. 그리고 100만 그루 나무 심기 관련해서 지자체가 땅을 매입하고 그것을 시민들한테 분양하는 방식으로 하면 좋겠다. 그리고 도심에 공동화되는 지역을 공공이 땅을 매입해서 작은 녹지로 구성하는 의견이 나왔었고요. 그리고 이제 12-2 관련해가지고는 옥상 녹화 사업을 통해서 열선 현상을 줄이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인 의견으로는 우리가 소비를 줄이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대책이기 때문에 재활용할 수 있는 아바타 장소를 상설화한다는 의견과 그리고 인프라 구축에서 그런 이제 물리적인 인프라 구축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적인 게 중요하니까 마을에 있는 마을 공동체나 마을의 자원들을 기후위기 적응 도시에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의견이 나왔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가장 민주적인 방법으로 발표자가 된 이소 장선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우선 저희가 학습 인식 분야인데요. 정말 환경운동하거나 교육을 하면서 가장 많이 부딪히는 부분이 인식 개선이 안 되어 있어서 힘든 점이 많았을 겁니다. 특히 공무원들 만나면. 그래서 저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여기에 모였고요. 그래서 첫 번째 의제로 제안된 돈을 확보한다. 그건 굉장히 당연한 필수적인 거다라고 동의를 했고요. 이를 통해 기후위기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기본 학습권을 마련한다. 저기에도 동의를 하는데 이제 한 가지 조금 아쉬운 거는 안에 있는 내용이 조금 더 구체적일 때 저돈 확보에 대한 당위성이 확보되지 않겠냐 이런 의견들을 좀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단순하게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내가 말하고 너는 듣고 이런 의미보다는 좀 문화운동으로 확산되는 특히 청소년들한테는 저런 것들이 좀 필요하겠다. 좀 가볍게 접근하면서도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얘기들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세대별 모임은 아무래도 기후위기 관련해가지고 유아나 초등이나 청소년이나 나이 드신 어른이나 다 생각하고 있는 느끼는 그런 문제점이나 해결이 다 다를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들이 자기들의 얘기들을 낼 수 있는 그런 모임들을 좀 활성화하고 지원하는 그런 예산이 있으면 좋겠다. 그런 내용이 나왔고요. 시민환경 프로젝트는 말 그대로 이제 시민이 자발적으로 뭔가 시민 관련, 환경 관련된 프로젝트를 할 때 조금 더 가볍게 지원을 받고 그걸 실천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 그 다음에 마을 공동체 및 동아리 활동 지원 강화도 내라고 맥락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학습 인식 얘기를 했을 때 우리가 교육부, 환경부 사업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평생교육법에 관련해서 좀 연계되는 부분이 많지 않냐. 그런 걸 얘기하면서 각 부서별로 다 따로 계획을 막 내는 것보다는 연초에 좀 만나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계획들을 좀 공유하고 함께 할 수 있는 사업들을 먼저 조금 추려내는 그런 연계가 되면 좋겠다. 라는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의제는 정책 결정자와 공무원, 주민자치회를 대상으로 하는 기후에너지 교육 필수 이수 제도를 마련한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인식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필요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필수 이수 제도에 대해서는 금방 동의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수라는 게 아무래도 강제잖아요. 그 강제를 미칠 만한 그런 범위를 어디까지 하면 좋을까에
약간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 환경이라는 중요한 의제이기 때문에 좀 강제적으로 해줘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그 범위를 뭐 정책 결정자나 아니면 그 밑에서 일하고 있는 공무원들도 알아야 되고, 그리고 주민, 아까 마을 얘기를 많이 했는데 거기서 약간 리더를 할 수 있는 그분들은 또 이런 교육을 필수적으로 해줘야지 사업이 제대로 된 방향으로 나갈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의견도 있었지만 환경교육 자체가 이렇게 강제적으로 뭔가를 하라고 해서 그게 제대로 되는 건 아닌 것 같다, 이런 의견들이 나오면서 아무튼 뭐 강제해야 되는 범위 정도에 대한 거는 의견이 갈렸고요. 그래서 오히려 내가 학습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어디에 가서 학습할 수 있는지 그 플랫폼을 확실하게 마련해 주는 게 참 중요하지 않겠나, 이런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세대의 전 세계 주기를 거쳐서 학습권이 침해가지 않도록 그런 플랫폼을 만들어주고, 필수 이수 제도가 필요하신 분한테는 그렇게도 해주고, 그러면서 이 왼쪽에 있는 다양한 지원 체제도 마련하는 쪽으로 정리가 됐고요. 그 다음에 기타 의견, 네, 저런 게 있었네요. 그러면서 저희 이제 필수 이수 제도를 얘기하면서 사실 대구에서는 소상공인이 많잖아요. 이게 주민자치회를 대상으로 필수로 하는 게 가능한가라는 궁금증을 가지면서 소상공인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참 많은데 그분을 대상으로 해서도 어떤 교육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제안도 있었고, 그리고 이거를 필수 이수 제도라고 해서 따로 4시간이나 5시간이나 이렇게 불러서 교육하든지 온라인으로 교육하는 것보다는 그 사람마다 이제 교육 받아야 되는 게 있어요. 교사 같은 경우에는 신규 임용되었을 때 연수를 받고, 그다음에 일정으로 이제 2급에서 1급으로 일정 연수가 되고 또 연수를 받거든요. 그 안에 그런 식으로 받아야 하는 연수 안에 뭐 2시간이든 그런 식으로 환경교육을 배치하면 오히려 자연스럽게 자기 업무 안에서 자연스럽게 환경교육이라는 게 인식이 되면 앞으로 정책을 뭐 결정하거나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의견들까지 나누었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1조 이번에 무엇을 할 것인가, 그리고 1, 2, 3 저희가 3가지 주제를 다 하게 됐어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3가지를 하게 됐는데, 그거에 관련해서 총 9가지 정도의 안건이지만 좀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고, 저는 대구환경교육센터에서 우리 임호영 활동하다 부탁드립니다. 먼저 무엇을 할 것인가, 계획, 목표, 지표 등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하게 될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이제 전체적으로 저희 세부적인 부분 말고 전체적인 큰 부분에서 얘기를 좀 저희가 진행을 했었어요. 사실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서 제가 정리를 잘해서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먼저 첫 번째 대구환경시는 2025년도까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2018년도 대비해서 몇 % 정도 줄이는 것을 목표로 계획을 수립한다라는 안건에 대해서 이제 목표를 할 수 있는 한 구체적으로 높였으면 좋겠다라는 의견과 함께 구체적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예산이 좀 필요하다. 예산이 없이 어떻게 이러한 이런 퍼센테이지 줄이는 정확한 수치를 얘기하는 게 의미가 있냐. 더불어서 이제 이런 수치를 줄였을 때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같이 얘기를 해주는 게 좋겠다는 의견과 함께 30년도까지 35% 이상으로 50% 이상으로 잡고 요구할 필요가 있다. 즉 25년도 목표로는 최소 25%, 그러니까 20% 25% 사이에서의 마지막 최종선 25%의 요구가 필요하다고 저희가 의견이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전환사회와 좋은 삶을 추구하는 지표로 불평등 해소, 일자리 창출, 자살률 감소로 설정한다와 이제 생물 다양성 보존에 대해서 같이 논의를 하게 되었는데요. 다양한 지표 마련은 인식 전환이 필요한 현 상황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표는 좀 구체적으로 다뤄야 되고, 그리고 뭐 일자리 기후위기 대응에서의 일자리 창출 등이 나오는 중인데 구체적인 알맹이가 빠져 있는 지금 현 상황인 것 같다. 해서 이제 우리 대구시의 산업들 중에서는 중소 연세가 60% 이상인데 대구시의 노동 환경과 임금이 세 번째로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러한 산업 전환을 위해서는 질 좋은 일자리가 창출되는 것이냐,
아니면 또 불안정한 일자리가 재생산되는 것이냐에 대한 구체적인 고민이 필요하다라는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뭐 생태 발자국 등에 대해서는 사실 대부분은 과거에는 이제 맹꽁이의 최대 서식지인 뭐 대명유소지가 있었고, 그리고 두꺼비의 최대 산란지라고 불리는 이제 망월지라는 곳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홍보와 함께 이런 모니터링의 체계가 구체적으로 필요하다라는 얘기가 나왔었고요. 돈을 어느 수준 이상 벌면은 행복과 상관이 없어진다라는 그런 사례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대구의 GR DP가 올라가게 되면 행복의 증가의 범위, 행복과 그리고 소득에 대한 소득 높여지지 않고도 소비를 줄이는 것으로도 이런 행복과의 연계성에 대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와 함께 불평등을 줄이는 데 있어서 전체적으로 아우르는 것이 중요하다. 마을과 지역에서 할 수 있는 SDGs의 목표를 토대로 논의를 해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녹색 전환의 이행 기반 구축에 대해서도 제가 3가지 정도 얘기를 했었는데요. 먼저 2022년 탄소 중립 이행 방안으로서 5개 기반, 2개의 연대 정책을 준비해서 이행 실행에 옮긴다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논의를 위해서 환경교육센터에서의 역할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 그 환경교육센터에서 하는 역할은 당연히 이제 사회적인 동의라든지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들 뿐만 아니라 교육을 할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얘기가 됐었고요.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이제 이거 2-2와 연관이 될 수도 있는데, 환경교육의 경우에는 지능법에 의해서 이제 진행이 됐다가 올해부터 해서 환경교육 활성화와 관련된 법안으로 조례가 바뀌었듯이 지능법에 의거한 것과 이제 실제로 조례에 들어가서 이루어지는 이행에 대해서 그런 강도가 다르듯이 어디에를 기반으로 한 그런 조례가 이행되느냐, 그리고 기관에서 주관해서 이행되는가가 중요하다라는 의견이 있었고, 그리고 지역에서 실제로 작동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작동해야 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필요와, 그리고 이에 따른 시민공청회, 시민의회에서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이런 공론 과정을 당보로 해서 이제 그런 것들이 진행돼야 된다는 의견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행을 명확하게 명시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가 했었습니다. 그리고 대구시의 조직 구도에서는 기후위기, 탄소 중립, 녹색 전환은 환경부의 소관만으로 관행적으로 다 진행되어 왔었고 따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대구시 전 부서가 공동의 노력을 해야 되고, 탄소 중립 계획이 환경부 총괄이 아니라 모든 부처의 통합으로서의 수립이 필요하다. 그러한 컨트롤 타워를 할 역할이 필요하다라고 얘기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22년에서는 기금 예산을 최소 이제 앞에 보이시면 이제 406억 정도를 마련해야 된다고 했는데 406억 턱없이 부족하다. 이런 기금 예산은 최소 1,000억 이상, 전체 예산의 10% 이상 기후 예산을 설정을 하고 과감하게 정책을 수정해야 된다. 이런 의견이 네. 한국 경제는 구조도 그렇듯이 이제 트렌드에 따라서 가게 되는데 정치 행정 다 줄여져서 전환 예산으로 써야 된다. 예산은 도시에서 정책 예산이 필요한 설정하는 분위기에 정책적인 합의가 필요하고 대구시, 시민단체 등과 함께 논의할 수 있는 논의장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환경제 그리고 정의로운 산업 전환. 네, 이렇게 보니까 4개인데 어쨌든 이렇게 이거에 대해서 얘기가 되는데, 일단 10-2의 기후위기 대응 및 녹색 전환 실천을 위한 대구형 일자리에 대해서는 자산이 많고 무너지는 가운데 어떻게 관련된 노동자가 대응해야 되는지 실질적인 고민이 필요한데, 몇 개의 기업들 정도가 컨소시엄을 만들어서 이야기 중인 상황이다. 에 따라서 정의로운 전환을 위해서는 많은 예산과 계획이 필요하고, 기후 일자리와 관련해서는 앞서 언급된 다양한 분야의 일자리들이 만들 수 있는데 무엇보다 어떤 일자리인지 그런 질이 담보가 되어야 된다라고 얘기가 됐었습니다. 두 번째로 사회적 금융을 지원하는 공공은행을 설립하고 공공조달에 대한 내용이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는 지역 사회와 마을의 사회적 경제와 연결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다. 협동조합이라든지 지속 가능한 형태로 그래서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얘기가 됐었고, 그리고 순환경제와 관련해서 경제 시스템이 굉장히 필요하다.
점점 한 번 만들어진 물건들을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시스템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화폐 의존수를 탈피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지금 현재는 지역 화폐가 잘못 쓰이고 있는 면이 많아서 대안이 굉장히 필요한데 이를 잘 활용한다면 이런 화폐 의존성이 아니라 경제도 살리고 이런 탈피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대구 공공은행 설립 이전에 시금고 지정에 관련해서 친환경 은행인지에 대해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는 이제 서울시에서 있었던 시금고 지정과 관련해서 이런 내용이 있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관계적으로 공공은행을 설립하는 것이 최종 목표가 되지 않을까라고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에서 발표한 내용 오늘 저희 대구에서 이렇게 시민들의 정책들을 제안하는 첫 발걸음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각 이제별로 좀 더 촘촘하게 계획들이 나올 수 있도록 또 논의될 수 있도록 그 다음 또 행보들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3시간 동안 집중적으로 이렇게 논의를 활발하게 해주신 분들도 모두 감사드리고요. 이것으로 오늘 공동대항 행사를 마치겠습니다.